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미끄럽던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우리 중개계약을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필요적기사항,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란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이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될 거 7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은 없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또 지난주에 한 게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죠. 금지행위,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 거짓된 은행 등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하고 설명해야 되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밋입니다. 밋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 이게 2023년 1월 1일부로 정액됐습니다. 2배로 올랐습니다.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으로 바뀌었죠. 개인 2억, 법인 4억, 분사무소 2억,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한 내용이 금지행위 최소한 1문제에서 3문제 출제되고요. 손해배상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요거 각각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5문제 이상 출제되고 6문제, 7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192페이지 중개보수 2문제 출제됩니다. 보수. 그 다음에 포상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합해서 협회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협회는 고유 업무가 있고요. 수탁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감독에서 4문제 출제됩니다. 행정처분 2문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합해서 2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사법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 게 아니죠.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그 다음에 형벌은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서 4문제, 협회 1문제 하면 5, 6, 7, 8문제 정도 오늘 하는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법령 공인중개사법의 마지막 파트죠.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고 오늘 한 내용까지가 2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192페이지, 기본서 192페이지입니다.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 이 보수를 옛날에는 복비라고 불렀죠. 복비. 복비라고 부르다가 수수료라고 불렀죠. 그 뒤로는 수수료라고 하다가 지금은 보수라고 합니다. 복비, 복을 받는 비용. 좋은 집터를 잡아주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양택이라고 하는데 음택, 묘자리를 좋은 데 설치하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복비라고 했는데 지금도 복비라고 많이 합니다. 아직도 복비, 수수료, 그게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은 보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수, 변호사 보수라고 하지 변호사 수수료라고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우리 기본서 193페이지 양가로 1번 발생, 양가로 2번 행사가 있죠. 그리고 194페이지 양가로 4번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이 있습니다. 소멸. 자,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 발생하는데, 자, 중개계약이 뭡니까? 중개계약이 만약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이 중개계약 시 발생은 하고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이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그래서 중개계약 시 발생은 하고 거래계약 시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실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걸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나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완성이 계약 성립이죠? 이게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잖아요.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미리 돈을 받는데 우리는 계약 성사 못 시키면 돈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기쳐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 경쟁이 되고 개업공개사의 적은 개업공개사인 경우가 많죠? 중개완성, 즉 계약 성립되어야만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100번 보여줘도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인데요. 개업공개사 194페이지 우리 기본서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있는데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처로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하는 게 과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이 말은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모든 과실 다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195페이지, 우리 기본서 195페이지 중개보수의 범위인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가 있고 주택외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최대 매매 교환은 0.7%, 임대차는 0.6%가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또 협의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가능한데 아무리 협의를 하더라도 0.7% 초과해서 협의하는 건 안 되고 깎는 것만 가능합니다. 좀 모순이죠 이게. 백화점 물건도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니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손님의 입장이라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서를 출력해버리면 그 확인 설명서에 자동적으로 중개보수가 최대 요율이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실험을 해봤는데 나중에 계약서 쓰고 나서 중개보수는 잔금 치르고 나서 잔금 치를 때 주잖아요.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 좀 깎아주세요 하니까 미리 말하죠. 왜 이제 와서 그러는데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말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려면. 이미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찍혀 나와버리면 그게 협의된 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0.7% 받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협의라고요. 매매는. 임대차는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0.6%입니다. 임대차. 그 뭐 15억 금액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 금액에 따라 차이 나는 것까지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험에도 나온 적은 없고요. 우리 기본서 19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나와 있잖아요.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0.7, 임대차는 15억 이상인 경우 0.6, 0.6%나 1000분의 6이나 같은 말이죠. 네, 요것만 저는 적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매매는 보니까 기본서 19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00분의 6,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1000분의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요율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기본서 196페이지에 세부 요율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외입니다. 주택외. 주택외. 주택이냐 주택외냐 이건 뭘 보고 판단하냐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오피스텔은 주택외입니다. 이거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되겠습니다. 주택인지 주택외인지는. 자, 그래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주택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중개보수는 우리나라는 한쪽에 받는 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개보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양쪽 다 받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같은 데는 보니까 전부 매도인한테만 일방에게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중개보수가 4%에서 주별로 8% 정도 됩니다. 미국은 별도의 나라죠. 아메리카, USA, 미 합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율도 다 다릅니다. 그 최하가 4%에서 8%인데 만약 가령 4%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2%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매수인, 매도인에게 받는데 미국 같은 데는 매도인한테만 받습니다. 그래서 일방 한도, 한쪽에 받는 한도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양쪽에 다 받으면. 한쪽에 받는 한도가 최대 0.9%입니다. 1000분의 9입니다. 주택외는 원칙적으로. 그러나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의 경우는 1000분의 5, 0.5%죠? 임대차는 1000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뺀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전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협의.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깎아달라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협의하자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깎아줬어요. 싸우기 싫어서, 협상하기 싫어서 피곤하죠. 자꾸 그걸 협상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다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했는데, 참 이게 경기도 조례에서 이게 협의라는 말을 빼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협의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전국 16개 시도 조례가 모두 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협의 깎도록 되어 있다고요. 더 받는 건 안 되고 깎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은 매매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 외에는 원칙적으로 0.9% 범위 내에서 협의인데, 매매든 임대차든 단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서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중개보수 적용 범위입니다. 거기 3번에 보니까 197페이지 한도 초과 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1번에 그 네 번째 줄에 글씨체 다르게 되어 있죠. 초과 약정을 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양가로 1번 맨 마지막에 여기 있죠. 한도액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기본서 197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양가로 1번 맨 마지막에 전부 무효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지 전부 무효가 아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198페이지 보수 계산하는 게 나와 있죠. 보수는 거래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고 산출액이 나오면 산출액을 받을 수 있는데, 단 한도액이 있다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잘 해놓고 곱하기 2를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최대 한도액은 얼마인가, 그냥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하면 다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쌍방으로부터 매수인 매도인 각각 받으니까. 그러나 갑으로부터 A로부터 이렇게 한 명을 특정하면 곱하기 2 할 필요 없죠. 이게 중개보수고요. 자, 그러면 또 주택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인천시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웃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구분의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제위원들은 그 현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는 계속 나옵니다. 이거 사무소 기준. 중개사무소 기준이라고 주소지 기준이 아니고 사무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면 딱 10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 1층은 상가, 2층은 상가주택이어가지고 2층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보수가 더 낮죠? 상가의 경우 무조건 0.9%잖아요.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협의인데, 주택은 최대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잖아요. 그 주택이 중개보수가 더 낮기 때문에 딱 절반만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입니다. 약정.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요.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를 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잔금 치를 때 받고 있고요. 어떤 중개업소에서는 써붙여 놨습니다. 계약 시 중개보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미리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 성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도 법 위반 아닙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10% 중개보수 100만 원 외에 10만 원 부가가치세 더 받아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4%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이라고 해놨는데 민법 용어고요.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자, 우리 기본서 199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동일 세 번 들어가면 이거는 뭐냐면 동일 이거는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도 이루어졌고 임대차 계약도 동시에 일어났죠. 이런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라면 보통 보면 5억이면 시도조례 보면 0.4% 정도 됩니다. 시도조례가 몇 퍼센트인지 암기할 필요는 없죠. 5, 4, 20 그러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중개보수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억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 3억도 가령 시도조례가 요율이 얼마인지 저도 암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도별로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령 0.4%라고 가정하면 3, 40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200만 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120만 원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 한 번만 내면 된다고요.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한 번씩만 내면 되고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받는 총액은 400만 원이 되겠죠. 동일 거기 기본서 199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 동일 세 번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이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즉 집 팔고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매매인 경우 그 198페이지 맨 밑에 분양권입니다. 199페이지 메뉴에 분양권의 경우에는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분양가가 가령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몇 퍼센트 받아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금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면 10% 받는 경우가 많고요. 5% 받는 경우는 분양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5% 받고요. 분양이 아주 잘 될 것 같으면 20%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5천만 원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5천만 원 지급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1억이 붙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 중개보수는 실제 얼마를 주고받았어요?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프리미엄 1억 해서 2억 주고받고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억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지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다. 분양가에다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요율을 곱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중개보수 계산하는데 판례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보수 계산하는 거 판례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거. 지금 여기 있네요. 프리미엄. 지금 말씀드린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실제 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매매는 매매 대금인데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기준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교환입니다. 교환계약. 교환계약 하면 예를 들면 2억짜리 상가가 있고요. 3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이걸 교환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교환한다고요. 교환하면은 교환인데 상가는 0.9%라고 했잖아요. 0.9%면 18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고요. 주택의 경우는 시도조례를 봐야만 되는데 요율은 시도조례가 보통 0.4%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입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으면 180만 원을 받는데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뭐가 큰다고 했어요?
거래 금액이 크다고 했잖아요. 거래 금액이 큰 3억을 기준으로 120만 원씩을 각각 받으니까 곱하기 2 하면 합계 24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래 금액이 큰 것입니다.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기본서 199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번. 뭐 전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 곱하기 요율 하겠죠? 전세는 유일하게 민법에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월세 비율이 서울에서 40%가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리 높아지고 이러면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전세제도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가 좋은 점도 많고 폐단도 많죠.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로 적용돼 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소유자에게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이게 이게 깡통 전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빌라왕이 사망을 했는데 1000채가 넘는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사망하고 없는데 상속인이 다 상속을 포기해버리면은 상속 포기나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버리면 받기가 쉽진 않죠,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전세가 좋은 점도 있고 폐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전세는 전세 보증금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제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왜 100을 하느냐?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100을 왜냐면 그럼 전세 1억이면 월세 100만 원하고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 1억이나 월세 100만 원이나 같다고 보고 곱하기 100을 했습니다. 시세를 반영해서. 그러나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보증금 500만 원 더하기 월세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5천만 원이죠? 이렇게 5천만 원 나왔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었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 더하기 500 하면 4,500만 원이죠? 이렇게 4,500만 원이 나왔다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고. 70 하면 4, 7은 28, 2,800만 원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3,300만 원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요율을 하는데 만약에 상가라면 요율이 0.9%를 곱하면 3927 얼마예요 이게? 3927 29만 7천 원이네요. 29만 7천 원. 자,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 곱하기 요율이 0.9%면 5, 9, 45만 원.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 이렇게 돼 있는데 월세 45만 원,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인데 세입자가 요거 주인한테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하면 개업공개사는 아예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왜?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 45만 원 받을 걸 29만 7천 원밖에 못 받죠? 15만 3천 원. 15만 3천 원이고요. 이걸 양쪽에 다 받으면 곱하기 2 하면 30만 원 넘게 손해잖아요. 30만 6천 원 손해잖아요.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이런 경우는 월세를 잘 안 깎아주려고 하죠.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바로 중개보수 15만 3천 원 한 사람한테 받는 거 양쪽 다 받는 거 합하면 30만 원 넘게 손해라고 30만 6천 원 손해라고요. 자,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위해서 알아야 되지만 현업에 가면 중개보수 다 자동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을 다 제공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서 중개보수라고 치면 중개보수 자동 계산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보증금이 얼마다, 월세 얼마다 넣어버리면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가스 사업자 눌러버리면 여기다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해져서 나오니까 계산 못해도 현업에 가서 중개보수 받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공식을. 자,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200페이지 실비. 실비는 실제 받는 돈이 실비입니다. 실제 받는 돈이 실비입니다. 200페이지에 있죠? 실제 받는 돈이 실비다. 저도 뭐 제주도에 있는 것도 중개받는데 제주도에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값, 저도 제가 친구 서울에 손님 데리고 가서 부산역에 가서 KTX 타고 가서 부산역에 가서 계약도 해봤는데요. 부산역 2층에 커피숍에서 계약해봤는데 그 KTX 3명이 가가지고 비용 50만원, 왕복 비용 50만원 받아봤어요. 받아도 됩니다. 차비 들어간 거, 숙박비 받아도 됩니다. 실비입니다. 실제 들어간 돈은 계약 승리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계약하든 안 하든 비용은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 들어간 비용.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은 받아도 됩니다. 비행기 타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비행기 타면, KTX 타면 영수증 달라면 줘야 안 줘요? 그 차표 그게 영수증이에요. KTX 차표가 영수증이고 비행기도 타면 비행기 표 있죠? 티켓 그게 영수증입니다. 따로 뭐 영수증 달라고 해보진 않았어요. 따로 영수증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행기 표, 티켓팅 하면 그거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 받으면 됩니다. 자,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고요. 중개보수는 쉽게 말하면 계약을 참여중개라 이 말은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 성사시켜야 돈 받는 게 중개보수고요. 실비는 계약 승리가 상관없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우리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아 보잖아요. 그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성사되든 안 되든.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취득 의뢰인이 아니고 이전 의뢰인, 즉 매도인한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현실적으로 보면 현업에서 매도인한테 이거 받는 분 한 분도 못 받고요.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내주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가 냅니다. 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비용은 800원이고 인터넷에는, 그리고 발급하면 1000원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등기소에 가서 직접 사람한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으니까 1200원 달라 하더라고요. 1000원인지 1200원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게 더 싸요. 근데 좀 제가 느낀 거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럴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1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했어요. 법무사들은 바로 발급해주고. 근데 요즘은 바로바로 해주더라고요. 법무사 통해서 안 가더라도 그냥 일반인들도 민원인들 다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공시법 이런 데 나오죠. 이런 용어가 나오면 직접 한번 그 공부를 발급받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하기 쉽고요. 이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쳐보면 인터넷으로 발급 다 가능합니다.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도 인터넷에 공짜로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다 발급 가능하고요. 인터넷에서도. 그러니까 직접 한번 발급받아 보고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중개보수는 당사자의 약정인데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즉 잔금 치를 때 받을 수 있고요. 실비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는 거니까 당사자의 약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는 권리금은 제외된다. 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은 제외된다. 우리 그 기본서 199페이지 판례 맨 밑에 판례 2번이 있네요. 권리금. 그럼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아예 보수를 못 받느냐, 돈 못 받느냐 그 뜻이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만약에 상가인데요. 상가인데 보증금이 1억이고요.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이렇게 알선하고 영수증에 중개보수 및 권리금 알선 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2천만 원을 받았으면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 판례는 위반 아니다. 만약에 영수증에다가 중개보수 100만 원, 권리금 알선 대가 1,900만 원 적었으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최대 0.9%만 받을 수 있으니까 9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최대가. 그렇지만 중개보수 및 권리금 알선 수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인지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 대가인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판례는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합해서 2천만 원 받아도 법 위반 아니다. 즉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 0.9%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권리금 제외한다는 말은 아예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인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도인한테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왜 받을 수 있냐면 이론적으로는 민법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는 거고요. 이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자, 동시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매를 하면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때 등기를 넘겨준다는 말은 민법 186조 물권변동 효력은 등기한 때입니다. 등기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 동시행이라고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 예를 들면 매매대금은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 만약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자 등기부 봐라 깨끗하게 내가 다 지웠다 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한테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자, 중개보수 했는데요. 중개보수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05페이지 보칙입니다. 보칙. 205페이지 보칙에 보니까 업무 위탁 나와 있네요. 업무 위탁. 자, 업무 위탁인데 교육 위탁입니다.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우리 첫 번째 주에 교육했죠. 교육. 이 교육을 원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 정의,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에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그냥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치면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 요거는 뒤에 다시 나옵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협회가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은 원래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위탁입니다. 위탁. 주의할 점은 교육은 세 군데 다 위탁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험의 경우에는 대학, 전문대학은 시험을 위탁받을 수 없다. 이 점을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205페이지, 그 다음에 206페이지. 206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206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 수탁기간 인력 및 시설 기준, 요거는 또 우리 그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206페이지는 다시 설명드리고 하고요. 포상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포상금 207페이지 포상금. 포상금 제도도 시험에 30회, 32회 때 나왔죠. 포상금 32회 때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옛날에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즉 포상금 제도, 다시 말하면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쓰레기 몰래 버리는 것, 몰래 10시 넘어서 과외하는 것 등등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 우리 주택법에서도 불법 전매하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주는 게 있고요. 농지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 7가지를 위반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망고로 등록을 한 자, 그리고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빌려준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하는 것을 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업자가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여놨다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인데요.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뭐냐면 시공시 세 개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 시키는 겁니다. 현업에서 왕따 시키는 게 굉장히 심해요. 친목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왕따가 가장 심한 곳이 이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주엽동 이런 데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친목회, 뭐 예를 들면 친목회 회칙도 보기도 힘든데요. 친목회 회칙에 보면 비회원하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회칙도 있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예를 들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뭐 3개월 안에는, 6개월 안에는 같은 친목회 그 바운더리 안에는 취직이 안 된다. 단 전임 사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혜택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왕따 시키는 게 심합니다. 이 왕따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왕따 당해도 왕따 당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자기들이 서버 사용료를 내고 정보망을 운영합니다. 그럼 비회원은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왕따 시키는 경우입니다. 비회원업소 신고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뭐냐면 보통 뭐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커뮤니티가 많이 있죠. 뭐 예비 입주자 모임 이런 게 해가지고 카페 만들어가지고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도 5억 밑으로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뭐 예를 들면
또 중개업소에 우리 아파트 10억으로 매물 올려달라. 만약 안 올려주면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신고하면 이거 전부 다 시세 이거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자, 포상금 지급 절차인데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된 후에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받습니다. 공소제기라는 말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나 공소나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키는 거 기소인데요. 즉 재판에 넘긴다는 이야기죠. 재판에 안 넘기고 유예했다고요. 그러나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결정돼도 포상금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누가 더 힘이 셉니까? 검사가 힘이 세죠. 검사 손에 달려있어요. 처벌받고 안 받고는. 포상금 받고 안 받고도. 그래서 그 변호사들도 검사 출신이 더 보수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판사 출신보다는. 왜? 아예 검사 출신을 고용하면은 아예 감옥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근데 판사 출신인 경우는 이미 감옥 가 있는 상태에서 판사 출신 선임해봐야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변호사비가 가장 비싼 거는 검사에서 퇴직하고 1년 안 된 사람이 가장 비싸요. 수임료가. 자,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니까 공소제기를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해서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재판에 안 넘기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판사가 선고유예해도 판사가 집행유예를 해도 벌금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아예 재판에 안 넘기는 거, 기소 중지, 범인이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소송을 일으킬 수 없는 경우 중지시키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해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 손에 달려있다 있죠. 포상금 받고 못 받고는. 자,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국고에서 100분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에 하는 게 아니고 50%까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한 건당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신고, 고발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해도 되고, 등록관청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 지급을 합니다. 자, 포상금 지급 방법은 2명 이상이 공동신고하면 균등 배분이고요. 물론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이고 2건 이상이 각각 신고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을 합니다. 친구 2명이 공동으로 왔다고 시험에 각각 50만 원 하면 X입니다.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균분. 그러나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 한 달 전에 접수되고 한 달 후에 접수됐으면 먼저 접수된 거, 최초 접수된 것만 지급합니다. 즉 포상금 50만 원 범위 내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관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10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나눠주고요. 10건이 접수됐으면 맨 먼저 접수된 거 한 건 지급하면 그 뒤부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포상금까지 했고요. 행정수수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